오늘도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주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결혼 1년차 새댁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결혼 생활이 전혀 없는 비혼이었어요.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는 본 적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바뀌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아요. 처음 만난 건 제가 조경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나무를 사러 농장에 갔다가 만났어요. 당시 남편이 나무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40이 다 된 남자가 얼굴에 주름도 하나 없이 해맑은 얼굴로 자신이 키운 나무에 대해서 신이 나서 설명해 주는데 너무 귀여웠거든요. 듣기만 해도 자신이 키운 나무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일 때문에 화원에 갈 일이 많아 자주 만났는데 보면 볼수록 나이에 비해 사람이 순진한 것 같더라고요.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해 보이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라 관심이 갔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면이 좋게 보였거든요. 한 번은 나무를 사러 온 까다로운 손님들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는데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경이 쓰여 한두 번 도와주다 보니 그만 부부까지 되고 말았네요. 남편은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남편 이야기를 하자면 밤새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일화가 많습니다. 대략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자면 남편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근무하던 농장에서 일주일에 반은 먹고 자고 했어요. 농장이 워낙 규모가 커서 밤에도 보안이랑 관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농장 주인이 농장 옆에 작은 컨테이너를 만들어 거기서 남편을 지내게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이 있는데도 집에 안 가고 굳이 농장에 남아 안 해도 될 일까지 했어요. 농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고도 밤에도 일이 생기면 농장에서 밤을 꼴딱 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답답해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쏟아냈어요. 누가 보면 자기가 농장 주인인 줄 알겠어.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받으면서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돈도 중요하지만 난 농장 일이 좋아. 내가 다 하나같이 자식처럼 키운 애들인데 아픈 거 뻔히 알면서 근무 시간 아니라고 버려둘 수는 없잖아. 남편은 답답할 정도로 착해서 가끔 제 속을 뒤집어 놓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반해서 제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 사람들이 다 저 같나요? 다들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게 인간이잖아요. 남편은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고 착한 남편을 언제나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했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저와 남편이 결혼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농장 주인이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더군요. 결혼하고도 야간에 일 생기면 나와야 하는 거 알지? 일주일에 2~3번은 밤에 나와서 보안 점검도 해야 되고. 처음 근무할 때 원래 밤 근무까지는 하기로 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일이 재밌어서 며칠씩 도와드린 건데 추가 수당 받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총각 시절이었으면 남편은 분명 거절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결혼하고 저와 살게 된 게 좋기는 했는지 남편도 웬일로 농장 주인에게 속에 있는 소리를 했더군요. 추가 수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우리 가게 컨테이너에서 매일 먹고 자고 했잖아. 오히려 내가 월세를 더 받아야지. 사람 심보라는 게 참 그래요. 처음 남편이 퇴근 안 하고 농장에 남아 나무들을 돌봤을 때는 고맙다고 너 같은 직원이 어디 있냐고 추켜 세우더니만 몇 년이 지나 그 일이 당연해지니 고마운 줄 모르는 거죠.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농장을 그만두는 건 어떠느냐고 물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그 농장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 말에도 남편은 끝까지 화원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허 안에 있는 나무에 자기 손때가 다 묻어있는데 그만두고 싶지 않대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까지 남편에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답답하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었습니다. 저라도 남편을 믿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농장 주인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어요. 어느 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깨서 함께 현관에 나갔는데 글쎄 경찰이 집에 왔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놀라 무슨 일로 왔냐고 경찰에게 물었죠. 그러자 경찰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더러 절도 혐의로 함께 서까지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날 밤 농장 경보장치가 울려 경찰이 출동했고 비싼 특수목들이 몇 그루나 사라졌대요. 이미 손님에게 팔린 나무라 배달하려고 포장까지 예쁘게 해놨는데 그대로 사라져버렸답니다. 남편은 당연히 본인이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했죠.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경찰을 쏘아붙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내내 저와 함께 있었는데 농장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훔치겠어요. 그런데 경찰 말이 경찰에 신고한 농장 주인이 범인을 남편이라고 지목했답니다. 농장 CCTV에 범인이 전혀 찍히지 않은 게 바로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라면서요. 우리 농장에 CCTV가 몇십 대예요. 그 많은 게 일일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나랑 제 둘뿐이에요. 그 많은 거 다 피해 다니면서 카메라에 안 찍혔다는 건 저놈이 범인이라는 거죠. 농장 주인 한마디에 남편은 경찰서에 끌려가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당연히 증거도 혐의도 없으니 금방 나오기는 했지만 몇 년을 함께 일한 농장 주인에게 의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는 상처가 됐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나무를 훔쳐간 범인이 잡혔어요. 알고 보니 작정하고 농장의 고가 나무들만 훔치고 다니는 전문적인 절도범들이더라고요. 같은 피해를 당할 농장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 수사 중에 잡혔더라고요. 범인이 잡혔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범인이 밝혀지고 나서도 농장 주인은 제대로 사과 한마디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 탓을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게 밤에 한 번씩 나와서 보안 좀 신경 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신혼이라고 신나가지고 일은 다 팽개치고 해볼 줄 하더니만 도둑놈이 들만하지. 사장님, 제가 같이 일한 세월이 있어서 지금까지 꾹 참고 있었는데 애꿎은 사람을 마음대로 의심하고 도둑그룹까지 물었으면 사과부터 하셔야죠. 사과는커녕 지금 도둑 든 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사과를 왜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일이나 해. 진작 알고야 있었지만 농장 주인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함께 일한 세월이 있는데 실수를 했으면 의심해서 미안했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걸 그걸 안 하고 버티더군요. 그 전까지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농장 주인이 구박해도 남편은 단 한 번도 농장을 그만둔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일은 많이 힘들기는 했는지 웬일로 먼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속상했습니다. 많은 유부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제 상황이라면 그 농장에 계속 다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군요. 제가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라 뭘 몰라서 그러는 건진 몰라도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어도 제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언제나처럼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이런 저를 답답해하세요. 사실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저도 예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제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 남편은 절대 저희 부모님 마음에 들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비혼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가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 때문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유명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어요. 동네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아파트 50평대에 살았을 정도였죠.
더군다나 옷이며 책가방, 운동화까지 제 나이대 친구들은 흔하게 신을 수 없는 고가의 브랜드들이 옷장에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속도 모르고 부모님 직업도 사는 것도 모두 다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애한테 큰 집에 비싼 옷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매일 그 큰 집에 혼자인걸요. 형제도 없이 매일 그 큰 집에 혼자 있었어요. 어릴 때야 저를 봐주러 오시는 아줌마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수시로 매일 바뀌어서 정들만 하면 아줌마가 바뀌어 있었죠. 저도 처음엔 외로운 마음에 집에 오는 아줌마들이랑 친해져 보려고 이모 하며 잘 따랐어요. 그런데 마음을 주고 나면 항상 떠나버리는 아줌마들을 보는 게 어린 나이에도 힘들더군요. 그래서 언제부턴 그냥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언제든 제 곁을 떠나도 힘들지 않게요. 어릴 때는 어떻게든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었는데 막상 자라면서 보니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매일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으시면서 어쩌다 한번 만나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꼭 제가 있는 앞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싸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명색이 배웠다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툭하면 서로에게 심한 말을 하고 제가 있는데도 핸드폰이며 리모컨 같은 물건들을 던지며 싸웠죠. 한 번은 아버지가 던진 리모컨에 제가 머리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부모님은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아주 큰 곰인형이나 원피스를 사주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또 저는 혼자 집에 있었죠. 그때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다니시는 로펌이 망해서 부모님 두 분이 다 실직자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단칸방에 살아도 좋으니 하루 종일 부모님이 나랑만 집에 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저는 항상 외로웠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독점하고 싶어 했어요. 소유욕이 강해지니 점점 집요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 저를 두고 다들 떠났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 나서는 차라리 혼자가 편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느라 온전한 저를 보여주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눈치도 보이지 않았고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됐어요. 언제나 저를 존중해주고 제 곁에 있어주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남편을 제 모든 걸 바꿔놓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말하던 조건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첫 인사를 온 날 부모님은 남편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젊은 사람이 농장에서 일하는 거야. 뭐 그래. 뭐 나무니 꽃이니 이런 거 좋아하면 그러고 살 수 있다 쳐. 근데 요즘같이 개나 소나 다 나오는 대학까지 안 나온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래. 그래도 우리 딸은 서울에서 4년제 대학 나오는데 둘이 말이 통하긴 하니?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이 사람을 무시하는 데에는 아주 죽이 척척 맞으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매너 없는 태도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그게 사람 앞에다 두고 할 소리야? 엄마 아빠는 같은 대학 나왔어도 말 안 통하면서 평생 싸우고 살았잖아. 그렇게 살아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와? 좋은 대학 나오고 변호사면 뭘 해. 인성이 이 모양인데. 나야말로 준혁 씨 앞에서 엄마 아빠가 부모라는 게 더 쪽팔린다. 제가 부모님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옆에 있던 남편이 더 당황해서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자신은 괜찮은데 왜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냐고요. 뭐? 우리가 쪽팔려? 이게 아주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네. 그래! 네가 원래 옛날부터 유난했어. 부모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뭘 해줘도 고마운 줄을 몰랐으니까. 됐어. 남자한테 빠져서는 앞뒤 분간도 못할 정도로 멍청한 년이 하는 소리를 뭘 신경 써. 어디 멋대로 시집가서 한번 살아봐라. 능력 없는 남편하고 뒤지게 고생을 해봐야 부모 품에 있을 때가 감사했구나 하고 깨닫는 거지. 와, 엄마 아빠는 진짜 끝까지 사람 쪽팔리게 하는구나. 정말 같은 핏줄인데도 정이 뚝뚝 떨어진다 떨어져. 알았어.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 부모님은 제가 당신들의 성에 차지 않는 사윗감을 데려왔다는 사실에 실망하고는 아예 저까지 버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라고 결혼식장에 오시기야 했지만 결혼식 준비할 때부터 일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홀가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만 많이 주면 부모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에게서 평생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저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고 철딱선이 없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을 꿈꿨거든요. 당시에는 부모님에게 벗어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제 편인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만들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저는 매 순간 남편의 편이 되어줘야겠다 다짐하곤 하거든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가여운 사람이죠. 남편과 결혼하려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제가 왜 남편에게 끌렸는지를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가족들 사이에서 애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알았습니다. 남편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코웃음을 치더군요. 대학도 나오고 직업도 번듯한 아가씨가 우리 준혁이랑 결혼한다고? 도대체 왜? 혹시 얘 좀 순진하다고 딴 생각하고 접근한 거면 애초에 포기하고 집어쳐요. 우리 집에 개뿔도 없으니까. 저는 순간 어안이 봉봉할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남편의 위치와 대우가 어땠는지 바로 알겠더군요. 그때 생각했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보란듯 사이좋게 잘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저희 시댁도 저희 친정만큼이나 여러 면에서 대단해요. 남편이 농장을 그만뒀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시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집에 쫓아오셨더군요. 이제 막 결혼한 아내인 저도 남편이 일을 그만둔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 난리를 쳤어요. 으이구, 이번에 몇 년 진득한 일 좀 해서 사람 구실 좀 하고 사나 했더니만 그걸 또 못 참고 일을 그만뒀어? 아주버님, 이 일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 농장 주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처음 들은 소리도 아니었지만 저는 들을 때마다 놀라웠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은 항상 제 남편에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사람을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재수씨, 그 농장 주인이 가진 화원이랑 농장 다 하면 땅값이 얼만 줄 알아요? 그 동네에서 그 주인이 제일 가는 땅 부자인데 문제 있는 사람이어도 참고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죠. 준혁이 저 자식이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스펙이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형, 나도 웬만하면 계속 다니려고 했어. 근데 사장님이 나를 졸도범으로 신고를 했더라니까. 내가 농장일에 화원일까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람을 못 믿고 자꾸 의심하니까 도저히 다닐 수가 없더라. 절도범 아닌 걸로 판명 났잖아. 그럼 된 거지. 굳이 일까지 그만둘 이유가 뭐가 있어? 네가 일해서 멍청하다는 거야. 직장생활이 다 힘들고 고된 게 당연한 거지. 나는 뭐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너 먹이고 키운 줄 알아? 하나밖에 없는 형이라는 사람이 항상 말을 저 따위로 하니 남편이 어디 가서 기나 제대로 펴고 다니겠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도 항상 아주버니 편만 드셨어요. 으이구 답답하. 네 형이 기껏 여기저기 알아봐서 넣어준 회사인데 그것도 못 버티고 나와? 우리 장남 화내지 마. 내가 준혁이 잘 타일러서 다시 나가라고 할게. 그러니까 장남은 걱정하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어. 국 식겠다.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폭발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대충 저희 시댁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이 둘인데도 매일 우리 장남 하시면서 큰아들만 예뻐하세요. 시아버지가 남편 고등학교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장남인 아주버님께서 집안의 가장으로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을 챙겼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주버님이 남편한테 하는 소리를 들으면 보통 형이 동생한테 하는 잔소리로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구박하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런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신데렐라처럼 혼나기만 하는 남편이 가여워 저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다신 가길 거길 왜 가요? 준혁씨 당분간 쉬면서 다시 좋은 일자리 찾아볼 거니까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재수씨가 준혁이 죄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제가 순하고 맹한 것 같아도 얼마나 게으르고 고집이 센데요. 두고 봐요. 저러다가 집에 아주 눌러앉을 거라니까요. 몇 년을 힘들게 일만 한 사람이 믿었던 사장한테 뒤통수를 맞았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좀 쉬고 싶다는데 몇 년 푹 좀 쉬면 어때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과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더 앉아있어도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못나서 저까지 싫은 소리 듣게 하고 고생시킨다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고 남편은 잘못이 없다고 항상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다 참지 말고 할 말은 좀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백날 말하면 뭐해요. 남편은 항상 사람 좋게 웃기만 하는걸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항상 저희 부부 앞에서 잘난 척을 해대던 아주버님마저 지금까지 남편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순진하고 착해도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형이 동생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졸하게요. 남편이 농장을 그만두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기다려도 농장에서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길래 남편이 농장 주인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벌써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도 받지 않는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이 망할 놈의 인간이 내내 구박하면서 부려먹더니만 이제는 퇴직금까지 떼먹으려고 하는구나 싶어서요. 저는 이대로만 있을 수 없어 남편을 데리고 곧바로 농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주 단단히 따질 각오를 하고요. 그런데 농장 주인은 오히려 저희를 보자마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안 그래도 일손 딸려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왜? 아직도 나랑 볼 일 남았어? 저도 지긋지긋해서 사장님한테 연락드리기 싫어요. 그러게 왜 제 퇴직금을 안 줘요? 남편은 오늘 내내 저와 연습한 대로 눈에 힘을 빡 주고 농장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농장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어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을 봤나? 퇴직금에 야근 수당까지 다 일일이 따져서는 다 뜯어가 놓고서는 뭐? 퇴직금을 또 내나? 이런 도둑놈들을 봤나? 저와 남편은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얼떨떨했습니다. 농장 주인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소리인가 싶어 다시 확인해봤는데 정말 농장 주인에게 제 남편이 퇴직금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다시 한번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밑에 사인을 보니 익숙한 이름이 쓰여있더군요. 김진혁, 바로 아주버님의 이름이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가 가기 며칠 전 아주버님이 이미 농장 주인을 찾아갔더라고요. 남편의 출근 기록부를 가지고 말이죠. 남편이 근무한 시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더니 퇴직금이랑 지금까지 주지 않은 근무 외 수당까지 다 내어놓으라고 했다네요. 농장 주인은 퇴직금이야 주겠지만 이미 다 지난 야간 수당을 왜 주냐고 끝까지 버텼나 봐요.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순순히 넘어가지 않으셨답니다.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노동부에 가서 불법 노동 착취로 고소하겠다고 겁을 줬대요. 땅만 많지 평생 농사만 하고 산 농장 주인은 아주버님 말에 홀딱 넘어가 아주버님이 시키는 대로 했나 보더군요. 연세도 많고 법도 잘 모르니까요. 거기다가 더 어이가 없는 건 아주버님이 가져가신 돈이 퇴직금과 근무외 수당뿐이 아니었어요. 그제야 농장 주인이 말을 하는데 이 농장에 남편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아주버님이 남편을 소개하며 월급의 20%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답니다. 네가 자기한테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네가 신용불량자라서 은행 거래를 아예 못한다고 나한테 월급날 아예 따로 보내달라고 하던데? 그 순간 남편의 불끈진 주먹이 세차게 흔들리는 모습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남편도 제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믿었던 형이 지금까지 자신을 속인 건데 놀라기만 할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쌍욕을 해대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신해 화를 내줬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준혁 씨가 힘들게 일한 돈을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남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형이 어떻게 남이야? 이 동네에서 진혁이만큼 똑똑하고 책임감 강한 놈이 어딨다고. 모자란 동생의 홀어머니까지 평생 끼고 살면서 옆에서 챙기는데 안쓰럽지? 남편의 동네가 참 좁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집 살면서 매일 같은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각자 집안의 수저가 몇 개인지까지 다들 알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주버님이 혼자 시어머니와 남편을 챙겼으니 동네 사람들은 아주버님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아주버님이 대단하기는 해요.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대학도 다녔고 동네에서 가장 큰 기업에 들어가 지금은 부장까지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아주버님이 하는 말이라면 다들 믿고 따랐어요. 저도 눈치가 있으니 아주버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많이 배운 거 없고 순진한 동생을 뒤에서 많이 챙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제가 지나갈 때마다 어딘가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툭하면 고생이 많다고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신용불량자라고까지 말하고 다니고 어딘가 좀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다니며 동생 돈이나 착취하는 못난 형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저는 그 길로 아주버님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저희 돈도 다 내놓으라고요. 아주버님은 결혼하고 아이도 둘이나 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형님과 조카들이 미국에 가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기러기 아빠예요. 제가 보기엔 형님이 고지식하고 잘난 척 심한 아주버님과 아들 바라기인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힘들어서 미국으로 가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 같아도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 같은 사람하고는 하루도 못 살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자식 없이 혼자 사는 아들이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거기다가 장남이 모든 생활비까지 책임지며 함께 살고 있으니 아주 장남이라면 덜덜 떠시죠. 남편이 가끔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릴 때 엄마가 항상 학교가 끝나면 형한테만 잘 갔다 왔냐고 물어봤어. 내가 옆에 있는데도 형한테만. 그래서 나는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닌가 싶었다니까.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엄마가 도대체 얼마나 두 자식을 차별했을까 싶어요. 저는 이번 일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도대체 남편과 제게 말도 안 하고 왜 멋대로 그런 짓을 한 건지 단단히 따져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농장에서 나와 바로 시댁으로 갔더니 아주버님은 안 계시고 시어머니만 계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남편 월급의 20%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고 있었고 퇴직금이랑 수당까지 챙겨갔다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버님의 사인이 적힌 계약서까지 보여드렸는데도 아주버님 편을 들었습니다. 장가라도 가면 정신 차리고 잘 살 줄 알았더니만 너는 아직도 네 형을 모르니? 네 형이 뭐가 부족해서 네 돈을 탐내? 네가 퇴직금도 못 받고 수당도 못 받을까봐 알아서 챙겨주려고 그런 거겠지. 암튼 천성은 변하지를 않는다니까. 새아기, 너도 그래. 너라도 남편이 멍청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옆에서 말렸어야지. 동네 창피하게 그걸 또 따지려고 농장까지 갔어? 어머니 말씀대로 퇴직금이나 수당은 알아서 챙겨주려고 했다고 쳐요. 그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일절 말 한마디도 없이 왜 멋대로 월급에서 20%나 떼가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거야 다 따로 모아뒀겠지. 우리 집 장남이 대기업 부장이야. 뭐하러 그런 푼돈에 손을 대겠어?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된 게 엄마라는 사람이 저렇게 자식을 대놓고 차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마침 아주버님이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아주버님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멋대로 농장 주인을 찾아가 퇴직금에 수당까지 챙겨갔냐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 챙겨주려고 그랬죠. 내가 믿을 만한 곳에다 다 넣어놓고 오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요. 형, 그게 말이 돼? 내가 엄연히 결혼해서 가장이 있는데 내 돈을 형이 함부로 하면 어떡해. 뭐야? 이 자식이 지금껏 기껏 먹이고 재워주면서 키워줬더니만 뭐? 내가 네 돈 꿀꺽하기라도 할까봐 이래? 아주버님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아주버님의 모습에 남편도 얼굴이 붉어져 한숨을 아주 깊게 내쉬더군요. 나 형이 그 돈 순순히 돌려주면 그냥 참고 돌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 돈을 왜 형 마음대로 놓고 말고를 해. 난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돈 내놔. 저는 남편이 웬일로 할 말을 다 하길래 옆에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남편의 어깨를 툭 세게 밀쳤어요. 그리고는 머리라도 한 대 쥐어박을 것처럼 자꾸만 손을 들썩거렸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형한테 눈을 부라려? 너 내가 네 돈 어디다 빼돌렸을까봐 이래?
그리고 뭐? 네 돈을 왜 마음대로 하냐고? 그럼 너는? 너야말로 내가 벌어다 너 키운 돈 다 토해내지 그래? 아주버님의 말에 남편은 금세 또 주눅이 들었습니다. 분명 아주버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할 게 뻔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줄곧 형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주버님, 준혁 씨도 이제 어른이에요. 결혼까지 했다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주버님 고생하신 거야 다 알고 감사드리지만 성인이 돼서 본인이 일해서 번 돈을 왜 아주버님 마음대로 하세요? 돈 어디다가 얼마나 넣은 건지도 확실히 알려주세요. 통장을 보여주시던지요. 그때였어요. 하필이면 중요한 순간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신세 한탄까지 늘어놓으시면서요.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우리 장남 볼 낯이 없다. 동생이라고 저렇게 못나게 낳아놔서는 우리 장남이 매일 못 볼 꼴이나 보고. 우리 장남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아. 순식간에 퍼진 곡소리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만 치고 있었고요.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면서요. 어머니, 형,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깟 돈 때문에 형이랑 어머니한테 몹쓸 짓을 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천불이 난다는 말이 이런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더군요.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과 일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돈도 돈이었지만 남편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평생 저렇게 살았으니 항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사는 거였어요. 그날은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곁에서 노력하고 도와주려 해도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평생 똑같이 살 게 뻔하니까요. 제가 말도 안 하고 무시하니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셨는지를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돈 몇 푼 때문에 가족 간에 싸우고 싶지 않았다네요.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퍼부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내면 후회하게 될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뒤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알아서 좋은 직장 구한다더니만 아직도 집에 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뒤통수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어요. 아주버님을 연신 흘겨보고 있는 제 어깨를 토닥인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님은 무슨 대단한 이야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어깨를 잔뜩 으쓱거리며 잘난 척을 하더군요. 네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이라도 하겠냐? 나 아는 거래처 사장님이 운영하는 공장인데 거기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물류 공장이야. 월급도 농장보다 2배나 많이 주고 다음 주에 면접 잡아놨으니까 깔끔하게 입고 가서 면접 봐.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일자리를 소개했어요. 듣기만 해도 어떤 곳인지 아는 공장이라 잠깐 솔깃하기야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 속을 어떻게 알고 또 소개하는 대로 가. 이번엔 30% 아니 50%도 뜯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당신 공장 일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꽃이랑 나무가 좋다며. 그냥 다른 농장이나 화원 구하는 대로 그냥 그쪽으로 가. 이제는 제발 아주머님 품에서 벗어나라고. 저는 며칠 동안 답답했던 심경을 꾹꾹 누르며 남편에게 울부짖었어요.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제 말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자신도 공장 일은 자신 없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건 참 변수의 연속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선물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과 저는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제 일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일도 아니고 밤낮으로 바빠요. 야근도 많고요. 거기다가 남편도 아직 직장이 없는 상태로 일을 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는 집도 전세라 내년엔 전세금도 올려줘야 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은 아주버님이 소개한 공장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생겼는데 가장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되지.
나 여보랑 우리 아기 생각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기만 신경 써. 저는 어떻게든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더군요.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농장이나 화원보다 훨씬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공장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혹시나 또 아주버님에게 남편이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됐어요. 제 앞에서 남편은 항상 괜찮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아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은 금방 공장에 적응했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항상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늦어서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 준비까지 해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주곤 했어요. 임신한 제가 매일 출근하는 게 안쓰럽다면서요. 그런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서 저는 임신한 사람들이 다 한다는 입덧조차 안 하고 임신 초기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올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웬일로 집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그 성실한 사람이 오늘은 웬일인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남편은 연락이 없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핸드폰을 계속 연락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도 계속 통화음만 들리고 받지를 않았어요. 저는 결국 핸드폰을 손에 쥐고 나가 동네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서 헐레벌떡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집 앞에 다 왔다고요. 공장 동료한테 급한 일이 생겨 도와주다 보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대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동료한테 무슨 급한 일이 있었길래 전화도 한 통 못하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급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소리만 하고는 피곤하다면서 씻고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보니 저는 이상해서 더 꼬치꼬치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맨날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외로웠던 시절에 친구나 남자친구에게 귀찮게 굴었어요.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유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말 안 해주고 귀찮아하면 더 집요하게 굴었어요. 결국은 그런 저에게 지쳐 다들 지겹다는 소리를 하며 떠나갔어요. 남편이 제 곁을 떠난다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 미쳐버릴 노릇이었지만 참았어요. 남편은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허튼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잦아도 너무 잦았어요. 새벽에 출근하는데도 밤 12시 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더 이상한 건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문자를 해도 한참 있다가 바쁘다는 메시지 덜렁 하나 왔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나서 남편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저와 얼굴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거의 얘기하질 않았어요. 제가 뭘 좀 묻기라도 하면 괜찮다고 일이 많아서 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일 이상했던 건 갑자기 남편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좀 불안해서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훔쳐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비밀번호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니 더 불안했습니다. 이 남자가 혹시 딴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거나 숨기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말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라는 확인이요. 저는 남편 몰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매일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일이 많다며 집에 오질 않으니 불안해서 딴 데로 새지 않고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만 확인하고 집에 와야지 싶었어요. 그런데 공장 안의 상황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서 도저히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야, 머리통이 아무리 모자라도 그렇지 멍청한 놈이 이깟 일도 거지같이 해? 내가 너 들어온 이후로 아주 짜증나서 잠이 안 와. 찰싹.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사라는 놈이 남편의 뺨을 갈겼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자기 뺨을 맞았는데도 전혀 흔들림조차 없었어요. 마치 매일 겪었던 일처럼요. 원래 너처럼 답답하고 모자란 놈들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럴 땐 한 대씩 패줘야 정신을 차리지. 그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을 한 대 더 때리려고 손을 올리는 인간 앞에 제가 막아섰습니다. 제 등장에 거지 같은 상사놈뿐 아니라 남편도 놀라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제게 여기에 왜 왔냐고 소리치면서요. 당신이야말로 이렇게 개 같은 인간한테 왜 맞고 있는데. 이봐,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때려? 당신 깡패야? 조폭이야? 아이씨구, 남편은 바보 멍청이 새끼인데 마누라는 앞뒤 구분도 못하는 쌈딱이네? 뭐? 쌈딱? 이 무식한 공돌이 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부장검사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지금 당장 내 남편한테 사과해.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니 아무 말이나 막 뱉게 되더군요.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남편이 맞는 꼴을 봤는데 아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부장검사는 아니지만 변호사인 어머니 아버지 친구 중에 검사, 판사 다 있어요. 부모님과도 왕래를 안 하고 지내기야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맞았는데 가만히 계시지는 않겠죠.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저는 마구 퍼부었습니다. 뭐 사과? 부장검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이, 뻥치지 마. 부장검사 사이가 왜 이딴 공장에서 일을 해? 그래, 못 믿겠어? 좋아, 사과 안 하면 며칠 뒤에 당신 앞으로 소쩍 날아갈 거야. 어디 한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상사로 평생 이 좁은 동네에서 살아봐.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 망할 놈의 공돌이 새끼에게 달려들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작정이었어요. 남편은 흥분한 저를 데리고 공장을 나왔습니다. 저는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도저히 속이 풀리지 않아 저는 아주버님에게 곧바로 전화에 따졌습니다. 아주버님 때문에 남편이 아주 못볼 꼴을 당했다고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참아서 저도 넘겼지만 더는 못 참아요. 소개를 해줘도 어떻게 저딴 데를 소개할 수가 있어요? 준혁 씨가 어떤 대우 받으면서 다녔는 줄 알아요? 저 아주버님도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집에 오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에 다니는 내내 그 상사라는 인간한테 괴롭힘을 당했대요. 처음엔 막말만 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기 일까지 남아서 하게 하고 못하면 공장 사장에게 이야기해 남편을 자르게 하겠다고 했대요. 거기다가 하루에 수십 번 전화 거는 것도 모자라서 메시지로도 연신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남편은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거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보기라도 할까 봐요. 제 남편 아시죠? 답답할 정도로 잘 참고 남들한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사정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테니 남편은 공장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컸던 것 같아요. 힘들어도 참고 견딘 거죠.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다고요. 답답해도 어쩌겠어요. 백날 말해도 천성은 변하질 않는걸요. 제가 선택한 남편이 이런 사람이니 제가 안아줘야죠. 그날로 남편은 공장에 사표를 내고 저는 공장에 그 망할 놈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연락을 끊은 친정 부모님께라도 연락해야 하나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남편과 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주버님과 그 망할 공장 상사놈이 있었어요. 미안해. 요즘 내가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걸 나도 모르게 준혁 씨한테 풀었나 봐. 내가 정말 미안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공장 상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어제 아주버님에게 전화해 한 말로 아주버님이 열이 받아 새벽부터 공장에 찾아갔더군요. 그 공장은 아주버님 회사 거래처였어요. 아주버님은 공장 사장을 찾아가 난리를 쳤답니다. 사장님이 사람 구해달라길래 기껏 내 동생 추천해드렸더니 감히 내 동생 얼굴에 손을 대요? 그 직원 누구예요? 지금 당장 나와서 내 동생한테 사과 안 하면 오늘부터 이 공장하고는 거래 끊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공장의 가장 큰 거래처가 아주버님의 회사라네요. 아주버님네 회사랑 거래를 안 하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네요. 그러니 공장 사장도 아주버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죠. 공장 사장은 그 자리에서 그 직원에게 남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답니다. 아니면 오늘부로 해고라고요.
저는 거지 같은 상사놈이 집까지 와 무릎을 꿇는 것도 신기했지만 아주버님의 행동도 놀라웠어요. 저는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본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했으면서 남이 동생을 괴롭히는 꼴은 보기 싫었나 봐요. 우리 재수씨 친정이 검사, 판사, 변호사 없는 게 없는 집안이야. 당신 잘못 걸렸어. 이번 일로 우리가 콩밥 씨게 먹게 해줄 테니까 아주 각오해. 아이고, 제가 경솔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일로 아주버님은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공장 상사가 돌아간 이후 아주버님은 잠시 우물쭈물 하시더니 남편과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있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혼을 했대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랍니다. 아주버님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 연락도 안 받고 버티고 있었는데 소용없었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이들도 못 만나고 돈만 보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속상해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느라 그런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쏟은 것 같아 미안하다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준혁이 네 돈은 정말 안 건드렸어. 내가 힘들어서 너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연금 통장에 넣어둔 거야. 나중에 나랑 어머니 없이도 네가 알아서 살아야 하니까. 그랬습니다. 아주버님이 말은 믿게 하셨어도 마음으로는 남편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월급에서 20% 뗀 돈이랑 퇴직금은 다 연금 통장에 모아놓고 계셨더라고요. 나중을 위해서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한 말과 행동들이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막 결혼해서 가족이 된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는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이해해보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고요. 남편은 다시 원래 일하던 농장으로 돌아갔어요. 그 농장 주인이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없으니까 농장이 돌아가질 않는다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남편은 못 이기는 척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남편도 농장 일을 가장 좋아했으니까요. 이제서야 사람들이 남편의 진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 아쉽지만 상관없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깨볶으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서로 부족한 마음을 가득 채우며 뱃속의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 선배님들의 응원 섞인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화목한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의 어떤 인물과 묘한 갈등 상황을 빚었다는 사연자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결혼하시고 나면 시댁의 존재를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되죠. 어떤 사연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아줌마랍니다. 저희 식구는 원래 경기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밝히기는 조금 망설여져서 생략하지만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 결혼한 뒤로는 쭉 경기도의 그 동네에서 거주를 하였는데 남편의 직장 문제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하고 멀리 산다는 것이 내심 좋았건만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시댁을 차로 1시간 이내면 무조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점이 살짝 신경 쓰이긴 했지만 문제 삼을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변화에 비하자면 말이죠. 바로 이사를 하면서부터 시누이 집하고 아주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시누이랑 저랑은 나이가 4살 차이입니다. 시누이가 저보다 4살이 많고 저희 남편보다는 2살이 더 많습니다. 남매 2사람이 같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어요. 시누이가 저희 부부보다 2년 더 먼저 결혼을 했었거든요. 시누이는 결혼을 하자마자 금방 임신을 하였고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지금 쓰다 보니까 떠오른 부분인데, 저 결혼하기 전에 시누이가 낳은 아기를 보러 그쪽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겼던 사소한 일화 한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무리해서 체중 관리하잖아요? 그러다가 몸 상하고 건강 망쳐요. 연예인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다이어트에 집착할 필요가 있나? 시누이가 저한테 대뜸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당황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었죠. 억지로 안 먹고 살 빼면은 생리 끊기고 임신 어려워져서 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마른 거면 생리 끊긴 적 있죠? 주기가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네? 아니요. 매달 정상적으로 하는데요. 우물쭈물 답을 하면서도 제가 정말 민망함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둘이 있는 데서 한 게 아니라 식구들 다 있는 데서 한 것이었으니까요. 최소한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던가 정말 매너가 없고 몰상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한 건 시누이였는데 당한 저의 얼굴이 다 화끈거렸네요. 민망함 속에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더랬죠. 저는 다이어트에 열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도 살짝 마른 체질에 가까웠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만 봐도 통통한 몸매 이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특히 저희 친정아빠가 입이 짧으신데다 드시는 양도 소식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런 기질을 물려받았는지 타고나길 몸이 마른 체질이었건만 시누이가 난데없이 그런 소리를 내서 저를 나쁘끄럽게 만들었어요. 시누이가 저를 보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다이어트를 해서 그 정도로 마른 것 아니냐며 비웃음을 날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야, 너 왜 이래? 애 낳기 전부터 살이 하도 많이 쪄서 미치겠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잔뜩 하더니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난리를 한동안 쳐놓고도 또 그 화풀이를 지금 애 먼 사람한테 푸는 거야? 시누이에게 속 시원한 일침을 날린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심해 보였죠. 시누이를 보면서 아주 가당치도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런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언제 살 때문에 난리를 쳤다 그래? 기껏 다이어트 식단이며 다이어트 체조 수업이며 다 갖다 바쳤더니 쉬지 않고 음식을 먹어대고 움직이는 건 또 귀찮다면서 체조는커녕 기본 운동조차 안 했잖아. 자기 스스로 살이 그렇게 쪄놓고선 뱃속에 우리 애기 핑계나 대고 그러더니 이제는 애 먼 사람한테 왜 시비야? 너 그러지 마라 진짜로. 심해부가 조용조용하게 타일렀는데 말속에는 아주 뼈가 있었고 그 소리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들렸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얼굴에 열이 올라서는 자기 남편을 무섭게 째려보더군요. 분위기가 영 안 좋아졌구나 싶어서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황급히 주제를 돌렸습니다. 태어난 아기 칭찬에 여념들이 없어졌죠. 저도 당연히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어머나, 아기 공주님 정말 예쁘다. 아직 이렇게 아기인데도 어쩜 이목구비가 선명할까? 커서 엄청 미인이겠다. 그리고 눈, 코, 입이 전부 자기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네. 제가 해사한 기색으로 이런저런 칭찬을 늘어놓았을 때였습니다. 문득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려보니 시누이가 저를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 언니, 저한테 혹시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도저히 그 시선은 무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누이가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쌍수했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맞죠? 우리 애기한테 자기 엄마 아빠 닮아서 쌍꺼풀 없다고 돌려깐 거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아기랑 신우이랑 심해부를 빠르게 번갈아서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에 신우이는 더욱 화가 난 모양이었죠. 심해부는 쌍꺼풀이 없는 무쌍이었고 신우이만 쌍꺼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이었습니다. 언니, 그거 쌍꺼풀 수술하신 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눈이 자연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나, 이럴 수가. 수술이 엄청 자연스럽게 되셨네요. 연예인들보다 결과가 좋으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쌍꺼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이의 쌍꺼풀도 자연산이겠거니 했었어요. 참고로 시부모님은 시아버지는 쌍꺼풀이 없는 무쌍, 시어머니는 쌍꺼풀이 진하게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랑 남편이 둘 다 외탁을 해서 쌍꺼풀이 있다고만 생각을 해왔어요. 하지만 아니었고 신우이는 더욱 난리를 쳐댔습니다. 저거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만만치가 않은 고단수네. 왜 사람을 은근하게 놀려먹어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나 보죠? 침대 위에 앉은 채로 저한테 삿대질까지 날리는 신우이를 보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신우이를 가만히 타일러 댔고 제 옆에서 남편은 표정이 가라앉았어요. 우리 누나 자기 동생 혼삭길 막으려고 아주 용을 쓴다. 용을 쓰셔. 남편이 작은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중얼거리자 또 그걸 들은 신우이가 눈이 돌아갔습니다. 뭐?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무슨 네 혼삭길을 막으려고 했냐고. 너 지금 똑바로 말해? 신우이가 외치자마자 타이밍 한번 좋게도 아기가 곤히 자다 말고 깨어나서 울어댔습니다. 얼른 아기를 달래는 심해부는 피곤하단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가운데서 저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가 돼서 입만 꾹 다물다가 시간 돼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자리로 기억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2주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는데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나한테 따로 연락을 하시지? 번호 저장은 진작에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전화가 온 적은 없었는데. 저는 궁금증 반 두려움 반 이런 심정으로 조심스레 전화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부부싸움도 했어. 애기 낳고 한창 행복할 시기에 너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내가 해야 되겠니? 네? 저 때문에 부부싸움을요? 제가 뭘 어쨌길래요? 네가 그날 사람을 아주 살살 약 올려댔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성질이 뻗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어야지. 저 때문에 그날 약이 무척 올랐던 신우이가 그 태도를 지적하는 심해부와 결국에 한판 붙은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너무 얄미웠다고 하였고 심해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아직 네 남동생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구는 건 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면서 입바른 소리를 해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으로 번졌다네요. 저는 휴대폰 너머로 한참 소리를 질러대는 신우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저기요, 언니. 저는 진짜로 그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를 모르겠고요. 게다가 그게 벌써 며칠이나 지난 일인데 왜 갑자기 지금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냥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좀 아까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속에서 열이 팍 치밀어 오르대. 이거 그냥 넘겼다가는 화병이 나겠구나 싶어져서 내가 너한테 오늘 연락을 때려야겠다 싶었지. 이럴 수가. 그런 개소리를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늘어놓는 신우이의 태도에 저는 되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기로 하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그 이후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누나를 둔 남자랑 내가 결혼까지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런 신우이가 있는 시댁이라니. 결혼하면 내 앞에 지옥길이 펼쳐지는 거 아니야? 남편하고 결혼해도 될는지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남편이 뒤로 넘어갔죠. 절대 그러지 말래요. 자기가 무조건 자기 누나 잘 방어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누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너도 딱 보면 모르겠냐? 그냥 사람 자체가 태생부터 지랄 맞았다고. 그런데 머리가 좀 둔한 편이라서 자기가 지랄해놓고 금방 잊어버려. 사람이 괜찮을 때는 또 괜찮게 굴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무시하면 큰 문제 없는 사람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남편이 대학을 서울로 오는 바람에 이것저것 돈이 궁했는데 그때 시누이가 도움을 많이 줬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지병이 도지신 게 걱정이 돼서 굳이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다는 일화도 들은 바였고요. 그래. 그렇게 보면 또 제법 정이 많고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면만 있겠어. 저런 면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법 속이 편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어차피 시누이하고는 제가 자주 부딪힐 만한 건덕지도 없었으므로 크게 걱정할 일 없이 안심해도 될 것만 같았어요. 이때로부터 몇 달이 흘러서 남편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한 뒤 날짜까지 잡았을 때였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시댁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시누이가 불쑥 방문을 한 것이에요. 짜잔! 우리 귀여운 딸랑구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떼를 써서 와버렸지. 시부모님께 아이를 보여드린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시누이가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흘겨보면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세게 흥 하는 모양새로 말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제가 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언니, 혹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옷 입은 꼬라지가 너무 웃겨서리. 그냥 좀 웃었네요. 네? 저 오늘 그냥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왔는데, 혹시 청바지는 좀 너무 가벼운 차림일까요? 청바지가 무슨 죄가 있을까? 진짜로 가벼운 것은 너의 정신머리와 예절머리고요. 시누이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맞게 들은 것이 맞는가 싶어서요. 제가 눈이 휘둥그레져 있으니까 시누이가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참나, 본인은 그 속옷 차림이 너무 남사스럽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었어요? 네? 속옷 차림이라뇨? 아휴, 하얀색 티셔츠를 입었으면 안에 속옷도 신경 써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만 되었어도 이렇게 흉하다고 생각은 안 했을 텐데. 검은색? 지금 검은색 브라자에다가 하얀색 티셔츠가 말이 되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으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시선을 내려서 제 옷차림새를 확인해 봤습니다. 별로 속옷이 비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예비 시댁에 방문하면서 아주 옷차림 선택을 잘 하셨네요.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집안에 훌륭한 패셔니스타가 들어오게 되었네. 시누이가 저를 신랄하게 비꼬았는데 저는 제법 억울하였습니다. 그때는 패션 속옷을 일부러 드러나도록 입는 게 처음으로 막 2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시기였는데요. 사실 저는 모 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저도 따라서 그렇게 입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데이트 때 그렇게 입었더니 남편이 저를 보면서 멋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줬거든요. 저보고 할리우드 스타 같다면서 패션을 칭찬해줬었는데
그게 신이 났던 기억이 있어서 속옷 색깔에 신경을 덜 쓰게 되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날은 하얀색 티셔츠의 소재가 짱짱해서 속옷이 안 비쳤습니다. 굳이 실눈까지 떠가면서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정도였죠. 그런데 신우이가 제 앞에서 그 실눈을 개슴츠레 떠가면서 관찰을 하더니 핀잔까지 준 것이었습니다. 저희 쪽으로 다가온 남편이 상황 파악을 마치고서는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이 정도 개방적인 건 괜찮잖아.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데 누나는 괜히 왜 또 시비야? 누가 시비를 걸었다고 그래? 모함하지 마. 아주 2번 개방적이었다가는 사달라게 생겨서 내가 지적 좀 해준 것 가지고 나한테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신우이의 태도에 저는 확 짜증이 났지만 제가 빌미를 애초에 제공한 게 잘못이겠거니 싶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저를 비호해 주셨거든요. 네가 저렇게 입고 싶은데 못 입어서 심술 부리는 건 아니겠지? 아빠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내가 뭐 그런 걸로 심술을 부리는 사람으로 보여? 내가 아는 딸은 그러고도 남는데. 시아버지께서 넌지시 시누이에게 그런 말씀을 건네셨을 때 저는 그냥 눈치만 살피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얹거나 잘못 웃었다간 큰일 나겠다는 판단 정도는 저도 섰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쟤는 신경 쓸 것 없어. 그냥 두면 된단다. 이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저에게 어떻게 굴고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굳건히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나랑은 별로 안 맞는 것 같네. 결혼하고 나서 최대한 안 부딪히게 살아야겠어. 그렇게 다짐을 한 후 바야흐로 저희 부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다뇨. 웬만하면 진짜 아이는 데려오지 말라고 남편이 거듭 당부를 했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도 그러셨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기어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분명히 맡기려면 어디 맡길 자기 시댁 식구들이 있었을 텐데 부득불 데리고 온 것까진 그렇다 치고 넘어가겠는데 시누이가 연한 분홍색의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내가 이 옷 입으려고 한 달 동안 죽음의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겠어? 시누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후문을 전해 듣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누가 장례식 참석하는 것처럼 무조건 검은색 옷으로 통일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어주는 건 하객들이 갖추는 기본 매너이자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분홍색도 아니고 아주 연한 빛의 분홍색 원피스라서 저게 하객이 입고 올 법한 옷인지 아니면 신부가 결혼식 뒤풀이 의상으로 입는 의상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날 전부 다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참석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대동소이했어요. 베이지색 옷을 입은 사람이 2명인가 있기는 했는데 그냥 평범에 빠진 가을 트렌치 코트였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튀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튀는 색깔을 걸치고 온 것은 시누이뿐이었어요. 제가 여기까지도 그냥 그러려니 이악 물고 참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시누이가 자기 아기 옷도 샤랄라 공주님 옷을 입혀왔어요. 저런 공주님 드레스는 대체 어디서 사다가 애한테 입힌 거야? 해도 너무하네. 이런 수군거림 속에는 웃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보통 공주님 옷이 아니라 정말로 드레스였어요. 아이 몸보다 살짝 커서 옷이 붕 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눈에 더 튀었습니다. 남편도 오죽하면 그걸 보고는 귀엽다는 말보다는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는 게 우선이었겠나요. 좋은 날이니까 뭐가 됐든 전부 좋게 다 넘어가자고 저랑 대화를 마친 후였음에도
남편은 짜증스러운 눈길을 그쪽으로 보냈답니다. 왜냐고요? 아이가 자꾸만 울었거든요. 아무리 예쁜 자기 조카라도 자기 결혼식 당일에 식장에서 미친 듯이 울어젖히면 짜증이 날 수밖에요. 아기라고 불러도 될 어린아이가 시끄럽게 우는 소리 때문에 하객들의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집중되었고, 그곳에는 연한 분홍색 원피스 차림의 시누이와 전신이 레이스로 도배된 공주님 드레스 차림의 아이가 있었으니 다들 한동안 시선을 그쪽에 고정하더군요. 우리 딸내미가 크고 나면 이런 멋진 결혼식장에 공주님 옷을 입고 참석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남는 게 사진이라잖아. 당최 왜 그렇게 입고 나왔냐고 물었더니 시누이는 자기 딸한테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공주님 드레스와 세트로 분위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자기도 화사한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는 수밖에 없었대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애가 크면 어차피 이때 일을 기억도 못하는데 사진만 보여줘서 뭘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절대 그렇지 않고 애들도 다 어렸을 때 일들 기억한다면서 맞섰죠. 하지만 시누이가 틀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시조카한테 몇 번이고 물어봤었거든요. 저희 부부 결혼식에 왔던 거 기억하냐고요. 시조카가 황당해 하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사진을 봐도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조차 없대요. 그리고 사진마다 자기가 졸고 있거나 울고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드레스 차림인 것도 싫어서 자기는 저희 결혼식 때 찍힌 사진은 싫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때 가족 친지 전부 모여서 찍은 사진에서도 시누이의 옷이 얼마나 튀던지. 포토샵에 능숙한 제 친구가 시누이의 옷 색깔을 어둡게 조정해줘서 보관은 그걸로 해놨네요. 아휴, 진짜 화가 나 죽겠지만 어차피 먼 데 살아서 큰 가족 행사가 있을 때나 명절 연휴 때 아니면 볼 일도 없을 거고, 지금 내가 화를 내봤자 제 살 깎아먹기지 뭐. 결혼했으니까 어느 정도 수능을 하고 먼 데 사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자. 저는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세월이 그리 오래 흐르지도 않았건만 단 몇 년 만에 제가 시누이가 사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1년에 5번 보는 것도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 상대였는데 앞으로는 더욱 자주 대면하게 될 생각을 하니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에라이, 뭐 어쩌라고.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걸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도 예전에 그때의 내가 아니야. 저는 결혼하고 나서 번듯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 낳고 나서 몸조리 끝내자마자 카페 차리는 걸 구상했었거든요. 남편이랑 친정 식구들이랑 오랜 상의를 거친 일이었고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샌드위치를 팔게 되었는데 이게 히트를 쳤습니다. 엄청나게 잘 되었다는 얘기죠. 매상의 대부분이 샌드위치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초기 계약 기간이었던 2년을 채우고선 권리금을 받고 넘긴 다음에 작은 규모로 아예 건강도시락을 컨셉트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매장 평수는 훨씬 더 작아졌지만 매출은 더 뛰었어요.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아예 밥도시락을 하면서 단가 책정을 높게 잡았는데 가격 상관없이 잘 팔리더군요. 저 스스로도 놀라웠네요.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일단 눈으로 먼저 한번 맛을 보는 게 제가 만든 도시락의 매력이었습니다. 샌드위치는 재료를 듬뿍 넣고 빵은 건강한 호밀빵 위주로 사용했는데 점심 단체 주문이 매일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하고 1년이 지났을 때부터는 아예 당일에 판매할 만큼만 선주문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집안일도 해야 했고 아이도 봐야 했기에 욕심을 크게 안 내고 제가 능숙히 해낼 수 있는 양만 처리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물량에만 충실하였고
결과물의 수준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어서 충성 단골들이 꽤 생겨났습니다. 제가 그런 장사를 하였던 사람인데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내다 보니까 단 한 달 만에 속이 근질근질해지더라고요. 여기서도 한번 장사를 시작해볼까? 본격적으로 맞춤형 도시락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은 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지역의 동네에서도 수요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도전은 해보고 싶네. 고민하던 저는 남편과 상의를 시작했고 시부모님의 의견도 참고하여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상가 내에 자그마한 규모였고요. 굳이 수익이 어떻게 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부리고 싶은 재주나 마음껏 부려서 도시락을 만들어봐. 남편은 저에게 부담을 갖지 말고 편하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낸 저는 소신껏 시판 도시락들의 정형을 따라가지 않고 저만의 메뉴들을 구상해서 도시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당찬 포부와 멋진 결과물과는 달리 처음에는 제가 그곳에서 장사를 한다는 걸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나 싶을 정도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수익에 대한 걱정보다도 되게 마음이 외로워지더라고요. 제가 굴하지 않았던 건 남편이 저를 지지해주는 것도 있었고 제 아이가 즐겁게 제가 만든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면 그래, 뭐 아무래도 상관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편안한 웃음이 나왔던 것 때문일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초기에는 가게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도시락을 드리기도 했었고 근처 주민들이 손님으로 마감 시간에 와주시면 딱 원가 수준의 값만 바꿔서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꾸준하게 제가 만든 것들을 예쁘게 사진 찍어서 인터넷 계정에다가 홍보도 하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맘카페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어떤 분이 제 계정에서 제가 판매하는 도시락 사진들을 보시고는 궁금해서 가게로 찾아와 보신 거예요. 간단한 메뉴 상담을 마치고 원하시는 구성으로 도시락 5개를 주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예약을 하셨던 도시락을 찾아가셨는데 그게 엄청 마음에 드셨나 봐요. 맘카페에 정성스러운 후기를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맘카페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지역마다 그곳에 사는 엄마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수회원이 칭찬 후기를 써주었으니 엄마들이 죄다 그 게시물을 보고선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도시락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문의는 구매로 이어졌고 그때부터 스멀스멀 장사의 물꼬가 제대로 트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두지 않고 오로지 혼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양을 소화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단가에 맞춰서 손님이 도시락의 종류를 고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려운 도시락 주문만 쌓여있는 날이면 노동량이 엄청났다는 얘기지요. 이거 아무래도 막무가내로 주문을 다 받았다가는 결과물의 수준이 별로일 수도 있어. 나는 최상의 도시락만 판매하고 싶은데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낼 수 있는 만큼만 주문을 받아야겠다.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보자. 그런 계산하에 저는 영업 날짜별로 작업량을 정리해서 딱 그만큼만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그런 이유에서였을 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제 가게의 도시락이 한정판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구매할 수조차 없는 고급 수제 도시락으로 어느새 홍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주문량이 들어와 있으니까 당일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양을 따로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뿐인데 그것이 다른 의미로 바뀌어서 색다른 홍보 효과를 내고 말았더라고요. 어리둥절했지만 어쨌든 한정판이 맞기는 맞으니까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정판이라는 것에 꽂힌 엄마들이 제 가게의 수준을 높게 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벌리는 것보다도 저의 가게가 고급 인식으로 자리를 잡은 게 신기하였고 또 뿌듯하였습니다. 제가 연고 하나 없는 지역으로 와서 심심해할까봐 걱정이었던 남편도 그제서야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았죠. 그리고 시댁에 모여서 밥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락 주문을 받던 와중에 어떤 손님이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던 대로 만들었는데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와, 이 손님은 정말 아이디어랑 센스가 좋으시다라고 여겼던 게 있었거든요. 마침 그걸 생각해놨다가 시댁에서 저녁 먹자고 모인 김에 그 메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반찬도 아니고 웬 주먹밥 같은 걸 상에 같이 놨대? 시누이는 제가 만든 걸 비웃는 눈치였어요. 애들이 소꿉장난하다가 만든 것처럼 생겼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일단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모양도 아기자기하게 생겼는데 먹어보니 맛까지 있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죠. 그러자 표정이 미묘해진 시누이가 제가 만든 것을 먹어보더니 내심 놀란 눈치였습니다. 나한텐 가게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니 저번에는 또 이제 그럭저럭 된다고 하더만 요즘에는 가게 사정이 좀 어때? 시누이가 슬그머니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사정이 낫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식사 다 끝나고 나서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올케, 저번에 올케가 가게 홍보한다는 계정 이름이 뭐였지? 내가 하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네. 아, 제가 운영하는 그 계정이요? 계정 아이디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누이가 제 가게 홍보 계정을 궁금해하길래 알려줬죠. 그랬더니 보고서는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돼. 올케의 계정 팔로워가 이렇게 많다고? 저번에 봤을 때는 100명도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확 늘어났어요. 팔로워라는 건 쉽게 말해서 어떤 계정을 구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연에 빠지다를 앞으로 계속 보겠다고 구독을 누르는 것처럼 말이죠. 제 계정을 구독하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높은 것에 시누이가 놀라서 눈이 커진 것이었어요. 어머, 세상에 올케. 이 정도면 기업들이 협찬 들어오는 거 아니야? 협찬 문의는 없었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마땅치가 않아서 거절했어요. 제가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요. 하나부터 10까지 저 혼자 하려니까는 벅차서 그날그날 장사하기에도 바쁜걸요? 협찬 문의니 뭐니 한 다른 것들은 일체 신경 안 써요. 그래? 하여간 놀랍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저는 지방에 내려오기 전에도 나름 성공적으로 장사를 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누이가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저보고 갑자기 웬 군뱅이 운운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상대는 시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솔직히 나는 올케가 만든 거 맛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참 신기하네. 많이들 사 먹나 봐? 모양새를 그럴싸하게 꾸며놔서 홀린 건가? 사람들이 맛 가지고 올케한테 뭐라고 안 그래?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 거참 다들 희한한 사람들이네. 짜증나서 제가 속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때 마침 시누이의 딸이 저희 쪽으로 총총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조카가 하는 말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먹은 것 중에서 제가 만든 것이 가장 맛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 그거 주먹밥 또 먹고 싶다. 주먹밥이 불고기보다 맛있어. 까르르 웃으면서 말하는 시조카를 보면서 시누이가 경악을 했죠. 얘가 갑자기 뭔 소리야? 너 원래 김치라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안 먹는 애잖아. 야채라면 다 안 먹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애가 그 주먹밥은 왜 잘 먹고 난리래? 너 정말로 그게 맛있었어?
엄마, 나 집에 가서 그거 해줘. 난감한 신우이의 얼굴과 해맑게 웃는 시조카를 쳐다보면서 저는 고소한 미소를 지어냈습니다. 백김치를 쫑쫑 썰어서 조미김이랑 간을 낸 주먹밥이었는데 모양을 제가 귀엽게 꾸몄더니 시조카가 신기해서 손을 댔다가 마침 입맛에 맞았던 모양이었죠. 더 이상 저한테 할 말은 없으니까 신우이는 헛기침만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아휴, 저는 그걸로 된 줄 알았는데요. 그 후로 신우이가 자기 주변에다가 유명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는 게 내 올케다라고 말을 한 모양이었어요. 문의 온 연락에서 제 친구가 거기 사장님이 자기 올케라고 하던데요. 혹시 지인 할인 같은 거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손님들이 생겨났거든요. 와, 진짜 환장할 노릇이었죠. 막상 제 앞에서는 제 가게를 그저 운빨이 좋아서 성공한 곳, 도시락은 그저 예쁘기만 하고 맛은 별로 이런 식으로 깎아내렸으면서 제 뒤에서는 저를 팔아서 자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우이한테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 정도는 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까지 활용해 먹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제가 그런 신우이의 기질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었거든요. 신우이는 자기 시댁의 수준도 주변에 부풀려서 말했다가 심해부랑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랑 넷이서 모처럼 고깃집에 간 날이었는데 한창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다가 아무튼 뭐 때문에 그런 얘기로 잘못 흘러갔어요. 신우이랑 심해부는 말다툼을 시작했고 저랑 남편은 자리가 불편해졌었죠. 전말인즉 신우이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뻥튀기 해서 전달한 게 심해부는 영 못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자기 시댁에 무슨 부자가 있고 자기 친척이 뭐 국회의원 육촌이고 자기가 어디 대형교회 목사님이랑 사적으로 아는 사이라서 따로 기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지어낸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아주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를 보면서 100으로 부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계속 그래왔다는 게 심해부로서는 불만이었나 보더라고요. 신우이가 자꾸 발뺌을 하니까 심해부는 저랑 남편의 앞에서 바로 최근에 겪은 일이라면서 신우이의 만행 일화를 하나 공개해 주었습니다. 신우이가 자기 친구들이랑 모임을 할 때 이거 우리 남편이 이번에 홍콩으로 출장 갔다가 나 생각해서 사온 거야. 홍콩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쿠키 다들 알지? 이 기회에 마시나 봐. 이러면서 쿠키를 내왔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너는 진짜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을 둬서 좋겠다. 항상 부럽다며 반응을 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심해부는 홍콩 출장의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유명한 쿠키는커녕 면세점에서 기념품 한 개 구매한 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신우이가 자기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었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쿠키를 먹었던 신우이의 친구들 중 한 명의 남편이 심해부랑 연락을 하는 사이였나 봐요. 그 친구의 남편이 심해부한테 야, 너 다음에 해외 출장하면 우리 집 것도 맛있는 거 챙겨줘라.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해부가 어리둥절했죠. 자기는 아무것도 먹을 걸 안 사왔으니까요. 내가 한두 번이면 넘어가겠는데 상습적으로 왜 거짓말을 하고 부풀리냐고. 나쁘고 안 좋은 버릇일 뿐더러 이거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 만드는 짓이야. 너는 왜 그걸 몰라? 심해부가 화를 냈는데 거기다 대고 신우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홍콩의 유명한 쿠키를 사왔으면 될 일이잖아. 그걸 꼭 안 사오는 바람에 나로 하여금 인터넷에서 해외 배송으로 그 쿠키를 사게 만들어야 했어? 내가 그거 주문하면서 얼마나 초라했는지 알아? 되려 그 사건에서 잘못한 사람은 심해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사먹는 이유가 뭐야? 나는 그걸 도통 모르겠네. 그럼 어떡해? 친구들한테 내 남편이 다음 주에 홍콩에 출장하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사올 것 같다고 이미 말을 다 돌려놓은 상태였는데 나로선 뭐라도 걔네한테 보여줘야 할 거 아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말을 친구들한테 왜 돌려놓냐고. 와, 이 사람 진짜 미치겠네. 심해부는 환장하려 하고 있고 신우이는 고집 안 꺾고 자기는 잘못 없다면서 그러고 있고 그 앞에서 저랑 남편만 어색하게 조용히 고개만 뒤집었더랬죠. 제가 그 일화를 접한 이후로 신우이에게는 그런 허세 기질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마 그 허세 부리는 게 나한테까지 불똥이 더 튀는 것은 아니겠지? 저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신우이의 친구들로 추정되는 의문의 지인 할인 요구자들을 상대하였습니다. 따로 지인 할인이나 기타 할인은 해주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애초에 들어가는 재료값이나 노동 수준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욱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도시락들이 자랑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웬 신우이가 말을 이상하게 전해놔서 뭐를 흐리려는 것인지. 그리고 신우이 집이랑 제 가게는 거리가 썩 가깝지 않아서 굳이 도시락을 사러 오가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싸게 먹으려는 욕심으로 저한테 자꾸 문의를 해오는 것 같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연락해서 도대체 주변 사람들한테 내 가게 이야기를 어떻게 전한 것이냐, 혹시 할인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묻고 싶지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 그냥 모른 척 해야겠다. 저는 신우이의 작태를 모른 척 넘기면서 무시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3주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신우이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올케, 내가 올케네 도시락 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할인되지? 네? 무슨 할인이요? 그런 걸 꼭 말을 해야 알아들어? 가족 할인! 세상에. 제가 이 가게를 차릴 때 과장 하나 안 하고 10원 한 장도 보태주지 않은 게 신우이였습니다. 가게 오픈을 하고 나서 심해부가 일부러 주문을 넣고 매상도 올려주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라고 선물도 보내오긴 했었는데요. 절대 신우이한테는 말하지 말라면서 그랬다가는 난리 난다고 저한테 입단속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저는 당연히 입을 다물었고요. 그러니까 심해부가 독단적으로 신우이 몰래 제 가게 오픈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주었을 뿐이지 신우이는 일절 뭐 얹어준 게 없었다는 겁니다. 얹은 거라면 있기는 했었네요. 딱 보니까 한 달에 주문 10건 정도만 들어오게 생겼고 계약기간 채우면 다행이고 그 전에 무조건 당해서 문 닫을 것 같다는 그런 악담을 저에게 얹어주긴 했었습니다. 도시락 먹고 싶으면 편의점 가서 4,000원 주고 골라서 사 먹을 것이고 한 끼 밥이 사 먹고 싶은 것이면 분식집이나 백반집을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저의 도시락 가게를 이용할 리가 없다면서 자기 딴에는 각종 이유를 들어서 제 가게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저의 가게는 신우이의 강력한 예상을 깨고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비상하고 있었죠. 그 사실에 겸연쩍어하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대뜸 가족 할인을 입에 올리다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낮은 마진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요. 따로 할인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많이 바쁠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아쉽게 손 벌리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더니 신우이가 저한테 신경질을 내면서 먼저 전화를 끊더군요. 이만하면 알아들었겠지 싶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심해부 얼굴 봐서라도 한 번은 해준다고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신우이한테 제 도시락을 가져다 주거나 따로 초대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점이 내심 캥겨왔었어요. 너무 정없게 굴었나 싶어서요. 괜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때였습니다. 다시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시조카가 소풍을 가는데 도시락을 맞춰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애들 도시락은 자신 있으니까 단번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럼 30명 도시락으로 좀 부탁할게. 네? 30명이요? 저는 도시락 한 개인 줄로만 알았는데. 올케 그 훌륭한 도시락을 딸랑 한 개만 어떻게 주문해? 그리고 반 친구들한테 우리 딸이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그러니까 좀 부탁해. 너무 황당했는데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시조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알겠다고 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음의 짐을 덜고자 하는 계획도 있었죠. 30개 주문을 받는 바람에 다른 주문들을 덜 받게 되었어요. 게다가 30개를 웬만하면 구성을 통일하여 모양새도 비슷하게 내놓아야 했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완벽한 도시락을 해내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당일까지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준비하였어요. 마침내 그 당일이 되었을 때 이른 아침 시간에 신우이가 제 가게에 방문하였습니다. 올케, 어째 딱 맞춰서 준비를 다 해놨네. 나 이거 차에 싣는 것 좀 같이 해주라. 저는 군말 없이 예쁘게 포장한 도시락들을 신우이의 차에 옮겨다 주었죠. 신우이는 지금 카드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족끼리 카드 결제를 하냐면서 이따가 계좌이체를 해주겠단 말만 남기고는 홀연히 떠나버렸습니다. 원래는 어제까지 입금을 해준다고 했으면서 기어이 당일날이 돼서 도시락을 가져갈 때까지도 입금을 안 하는구나. 나는 그냥 카드 결제 받아도 되는데 왜 혼자 저러는 건지.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쨌든 대형 건수를 해결했다는 생각으로 홀가분했습니다. 만들어낸 결과물이 만족스럽고 자신있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냈다는 생각으로 다른 작업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신우이에게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올케. 혹시나 입금 기다리고 있을까봐 내가 말을 해주려고. 내가 웬만하면 돈을 주려고 했는데 오늘 직접 맛을 봤더니 영 별로더라. 보기만 그럴싸하지 먹을 맛이 안 났어. 애들 상대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내가 맛을 볼 거라는 생각은 못했나 보지?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이번 건 돈을 안 붙일게. 화가 나다 못해서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우이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돈 붙이세요. 저는 어쨌든 돈 받아내야겠으니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역으로 이런 욕 저런 욕을 해대더니 먼저 전화를 끊는 겁니다. 심해부가 알면 어쩌려고 또 저렇게 막 나가나 싶었네요. 혹시나 정말로 도시락이 맛이 없었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시조카의 같은 반 친구의 학부모가 자기 계정에다가 우리 아들이 오늘 귀여운 캐릭터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서 신이 났다네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저는 제대로 화가 나서 신우이의 허세를 꺾어놓기로 했습니다. 심해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시조카의 담임 선생님을 통하기로 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학계동의 많은 마음 도시락 가게 사장이에요. 선생님 반에 윤설아 있죠? 윤설아의 어머님 박채희가 제 형님 되시는 분이에요. 형님이 소풍 도시락 30개 주문하면서 설아 몫으로 한 개만 결제했거든요. 나머지 29개는 각자 부모님께서 저한테 입금을 해주실 텐데 알고 보니까 제가 계좌를 전달 안 드렸지 뭔가요? 원래 도시락 박스에 계좌번호를 살포시 적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나 정신이 없네요. 선생님께서 제 계좌를 학부모님들께 공지하여 주시면 감사할게요.
전말을 확실히 모르셨던 담임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싹 다 돌리셨습니다. 돈 문제였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시려는 의도셨겠죠. 그랬더니 바로 난리가 난 거예요. 설아 어머니, 본인이 유명 수제 도시락 가게에서 쏜다고 해놓고 입금을 각자 하라는 건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다들 화가 잔뜩 나서는 신우이한테 따져들었대요. 그야말로 공개 처형을 당한 신우이는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고자 저한테 바로 입금을 해주면서 저보고 담임선생님과 학부모들한테 뭔가 오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전달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요? 정말로 오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할 말이 없어진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죠. 그 후로 저를 가만 안 두겠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날뛰다가 오히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해부한테 들키는 바람에 더 손해를 봤습니다. 심해부가 신우이한테 자꾸 이러면 당신하고 살기 힘들어진다고 했다나 봐요. 기세가 점차 꺾인 신우이는 더 이상 없는 얘기를 지어내거나 상황을 부풀리지 않게 되었답니다.